현존하는 인물 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는 당연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조스죠. 2020년 최고 부자 포브스 통계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무려 1240억 달러라고 합니다. 별로 안 되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효과죠. 아마존이 만든 이 효과가 전 세계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의 생비용 요소가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관리 전략을 조종하게 만든 경제적 현상을 우리는 아마존 현상이라고 이렇게 일컫죠. 제프 베조스의 주 사업은 당연히 이커머스입니다. 2등은 빌 게이츠죠. 우리 빌 게이츠 아저씨는 PC 붐으로 떴다가 PC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나 했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MS가 좀 똑똑하게 사업 재편을 했었고요. 클라우드 사업으로 다시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때 헤지펀드도 버렸던 기업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 아저씨가 다시 2등이고요. 그의 재산은 과연 얼마일까요? 1033억 달러로 하나로 1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억 불 좀 간당간당하죠. 빌 게이츠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3등이 미국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죠. 우리 신문에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제프 베조스 등 이런 IT 기술주로 부자된 사람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을 잘 모르시는데요. 이분 정말 부자죠. MS는 망할 뻔했었고 아마존은 망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분은 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그 회사의 소유자가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죠. 이 회사가 루이비통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명품 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재산이 얼마냐? 바로 905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110조 정도 되죠. 1000억 얘기하다가 900억 얘기하니까 바로 급 떨어지는 것 같죠? 그의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명품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 명 모두 가진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돈이 더 많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독일의 신문사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3650억 유로라고 합니다. 달러가 아니라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람의 사업 수익성은 이 세 명의 최고 부자들보다 더 견고하고 대단했는데요. 그냥 자기가 만들고 뿌리고 거두는 그런 캐시카우, 그중 금을 낳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어떤 법칙을 따라 그가 부자가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신문은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부를 모은 사람으로 아마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은 독일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입니다. 기사 생산 날짜는 2019년 7월 9일이고요. 역사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최고의 부자는 최근 사람이 아닌 500년 전 푸거라고 불렸던 독일인이었습니다. 신문이 이 푸거라고 불리우는 사람에 대해 주목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만든 황금의 법칙으로 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푸거는 은행업을 했던 사람으로 거의 당시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서 관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1500년대 그 당시 일어났던 역사 뒤에는 이 푸거라는 사람이 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유럽 나라의 역사 뒷얘기를 뒤지다 보면요. 또 푸거야 이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사람의 정식 명칭은 야콥 푸거였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 신문사는 야콥 푸거의 사업 태도에 관해 몇 가지 법칙을 골라냈습니다. 먼저 신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500년 전 살았었고 그 부자는 바로 독일인이었다고 말을 하며 기사를 시작합니다. 야콥 푸거는 15세기 가장 영향력이 컸고 재산이 아주 많았던 사람으로 당시 유럽의 금융업계의 대부였습니다. 잠시 간단히 그 시대를 설명드리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오던 시기였고요. 면제부를 팔던 시기였는데 당시 독일 전국 곳곳에 면제부를 팔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필요했겠죠. 바로 이 야콥 푸거의 은행들이 가동이 됐던 겁니다. Anyway, 야콥 푸거의 재산은 현재 시세로 3650억 유로 정도였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 방식은 그가 이렇게 큰 부를 증식시킬 정도로 혁명적이었고 이를 통해 불린 재산으로 당시의 교황들과 왕들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서 역사의 뒤편에서 늘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었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다른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요. PM 역사라고 하는 매체고요. 아주 역사 덕후분들에게는 영향가 있는 매체입니다. 당시 중세 또는 르네상스 태동시 새로운 경제공학 분야가 나오는데 바로 금융공학입니다. 이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메디치 가문도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비열한 직종이 있었는데요. 유럽 기독교 문명에서 불경스러운 직종이 바로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자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대금업자들은 성직자들과 귀족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유럽에 있었던 모든 전쟁은 돈을 빌려서 했던 거죠. 즉 야콥 푸거 같은 사람들이 당시 중세에는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 돈이 많았던 이 푸거는 자신의 돈을 집어넣고 또다시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당연하지만 당시는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대였죠. 푸거는 이렇게 중세 사람이었어도 자본의 속성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자본주의의 시작을 바로 이 야콥 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콥 푸거의 영향력을 보여줬던 단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푸거는 종종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는 자기 돈이 없었으면 황제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이 칼 5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대놓고 요구를 했었죠. 정말 대담한 사람입니다. 감히 칼 5세에게 그렇게 대놓고 돈을 갚으라고 하다니 대단한 거죠. 칼 5세는 정말 센 사람이었거든요. 칼 5세의 권력은 외가의 외할머니였던 스페인 이자벨 여왕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그리고 그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해서요. 할아버지 쪽은 합스부르크 가문이었고요. 이 가문에서 얻은 오스트리아 제국과 그 부속령 그리고 네덜란드 지역의 왕이었던 아버지 필립 1세에게 상속받았던 네덜란드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 신성로마 제국으로 지금의 독일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들을 모두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냥 영국, 프랑스 빼고 유럽의 모든 지역을 다 통치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칼 5세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 푸거는 54만 4천 굴덴의 금, 지금으로 따지면 1.5톤 정도 되는 금을 독일 귀족들 매수 자금으로 칼 5세가 황제에 당선되는데 독일의 선제우들에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빌려주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사과 박스를 직접 나른 거죠. 야콥 푸거는 이런 식으로 당시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1480년부터 유럽 각국의 권력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통치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 이렇게 빌린 푸거의 돈들은 모두 귀족들의 전쟁 비용 또는 성을 짓거나 아들 결혼식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게 되었죠. 그런데 푸거는 돈에 이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아주 좋아했죠. 그러나 그는 당시 은광과 구리광산의 사업권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귀족들은 당장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광산이 수익이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흔쾌히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은과 구리광산에 대한 지분, 즉 광산회사의 주식을 그 이자 비용으로 받았던 겁니다. 물론 광산의 수익성이 좋으면 괜찮은 장사였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처럼 이자를 날리게 되었던 것이죠. 귀족들은 당연 이런 푸거의 제안이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푸거는 역시 똑똑했죠. 시간이 지나 알프스 지역과 슬로바키아 지역에서 귀한 지하자원이 채광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전략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긴 건 이게 금과 은이라는 것이죠. 신문에 따르면 그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계속 당시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사업의 수익권을 가져갔는데요. 훗날 로마의 교황청에서 푸거에게 로마의 동전 유통을 운영할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콥 푸거는 자신의 금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금화를 찍어서 그 금화로 돈을 빌려줬던 것이죠.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고 그것으로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본인이 직접 뿌렸던 겁니다. 그냥 모든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렇게까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바로 그의 투자 철학이었는데요. 그는 위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위기를 감내하며 성장했다고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 일간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그런 규칙은 현재까지 유효해서 500년이 지난 지금 부를 증식했던 그의 방식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야콥 후고를 부자로 만들어진 커다란 딜이 있었다고 전하는데요. 이게 아마 중세 최고의 사업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계약으로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디딤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건은 티롤 지역 지그문트 대공작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인데요.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잠시 역사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삼천포에 빠지지 않도록 짧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일을 돕기 위해 잠시 티롤 지역이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유럽 지도를 보시면 티롤이라는 지역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곳 바로 이태리 북부 지역까지 일컫는 말입니다. 그냥 알프스 한가운데 놓인 지역입니다. 티롤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 이 인스부르크에서 남쪽 골짜기로 조금만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냥 차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생초 뜯어먹던 소들이 아스팔트를 점령해 있고요. 이 사진은 제가 휴가 가서 찍은 건데요. 그런데 소를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프스 자연 그 자체를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죠. 산책이나 등산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영주면 그냥 농부들만 데리고 있던 그런 영주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산이 많은 곳으로서 훗날 야콥 후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곳이죠. 그런데 다시 지도를 보시면 옆에 독일 바이에른이 있고요. 아래는 이태리가 있죠. 지그문트 대공작은 합스부르크 가문 쪽 사람으로 이상하게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광산 사업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비텔스바흐 가문 바이언 알브레이트 4세와 엮여 있었죠. 돈을 빌려준 건데 문제는 티롤을 다스렸던 지그문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텔스바흐 가문은 이를 이유로 티롤 지역을 통치할 구상을 하면서 당시 황제였던 프리드리 3세와 대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티롤 바로 옆에 바이에른이 있죠. 여기를 독일 바이에른이 가지게 되면 바로 이태리까지 직행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티롤 아래 남쪽 지역에서는 그 당시 베네치아 공국이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고요. 트렌토 아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티롤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남티롤 지역입니다. 트렌토시는 인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트렌토 공회로 아주 유명한 도시죠. 바로크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어쨌든 그때 티롤 지역과 베네치아 공국 사이 힘의 균형이 얼추 맞았는데 하필 트렌토시의 주교 요한네스 힌더바크가 죽는 사건이 있게 되면서 힘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기로 지그문트는 베네치아 공국과 전쟁을 하게 되죠.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 비텔스바흐 가문 알브레이트 4세에게 종속적이었는데 여기에 전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서두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당시 자기 돈으로 전쟁을 안 했었죠. 전쟁을 하기 위해 어딘가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에 그의 재정적인 상태의 담보력이 아주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당시 돈 있다고 방귀족 끼던 고리대금업자들은 그와 만나지도 않았고요. 돈을 빌려달라는 지그문트의 부탁을 모두 거절합니다. 이때 야콥 후거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모조리 모아서요. 바로 티롤 대공작 지그문트에게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훗날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쪽 티롤 지역의 음광에 대한 사용권을 얻게 됩니다. 이 딜은 그를 부자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위기를 돈으로 사고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가 있었던 인물이었죠.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날을 예견하고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위기를 사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이 사건은 당시 중세 유럽 모든 역사를 관여했었던 후거의 탄생을 알리는 그 시작점으로 중세 세기의 역사적인 딜로 불립니다. 또한 야콥 후거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요. 그가 늘 사업 파트너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후거는 유럽 모든 곳에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제일 먼저 알아냈죠. 그는 그의 귀족 친구들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그 친구에 달려가 그리고 돈을 꿔줬습니다. 물론 그는 그의 엄격한 돈 관리로 많은 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칼 5세에게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닥달을 했으니까 다른 귀족들은 정말 까칠하게 대했겠죠. 바로 고객들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고 압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신문이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를 엄청 묘했을 거고 모여서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돈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푸거를 떠올리고 그에게 달려갔다고 신문은 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모두 야콥 푸거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정보는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 당시도 이런 명제는 유효했죠. 즉 500년 전도 이 말은 황금 법칙이었다고 신문은 전합니다. 야콥 푸거는 정확히 정보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신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그가 아마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보 서비스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경쟁자들보다 먼저 중요한 정보들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그는 그의 재정적 위험과 손해를 줄여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 업무는 금으로 된 그의 사무실에 앉아서 전 세계에 그의 정보원을 통해 오는 편지들을 읽는 것이었다고 PM 역사는 밝힙니다. 즉 푸거는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었죠. 요즘 시대에 정보는 정말 많은데 우린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조금 떨어지죠. 또는 잘못된 선택에 큰 가치를 부과해 확증 평양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또 다른 재능은 재무제표의 숫자에 민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무제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기업에 관해 재무제표 분석을 하지 못한다면 부자가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독자들에게 매끄럽게 사업을 하기 원한다면 어디서 적자가 발생하고 어디서 흑자가 발생하는지 바로 적자를 발생시키는 붉은 숫자와 흑자를 발생시키는 검은 숫자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콥 푸거는 유럽 곳곳에 있던 수많은 광산과 그의 사업체에 늘 감사 요원을 보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즉 자신의 사업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숫자로 만들어 이를 통해 사업의 흐름을 읽어냈던 것이죠. 당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더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이렇게 숫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받기를 원했다고 신문은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원칙이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다고 기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콥 푸거의 재능은 아마도 공부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콥 푸거는 이미 많은 부를 쌓았으나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늘 공부를 해왔었죠. 그는 당시 경제의 수도라 불렸던 베네치아로 가서 시장 논리를 배웠고 당시 비즈니스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의 수익을 확대했죠. 그는 독일뿐 아니라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었으면서 이에 따라 시장 변화에 가장 활발했었던 베네치아에서도 주류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